포병의 엄호를 받으며 소련군들이 통나무를 옮기고 있습니다. 이 통나무들을 어디에 쓰나 했더니 늪지대에 아예 깔아버립니다. 포병들은 이 질척한 늪지대를 먼저 전진합니다. 포병의 삶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디나 녹록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전차대가 통나무를 교각삼아 늪지대로 진입합니다. 간혹 독일군의 포격을 받긴 하지만 진격에 방해가 되진 않습니다. 길을 잘못 들은 전차는 늪에 그대로 가라앉아 죽기도 하고, 완전히 늪지대로 벗어나온 소련군은 광활한 벨로루시의 벌판을 거침없이 전진합니다. 드네프르강 공방전 이후 소련군은 우크라이나 일부 지역과 함께 레닌그라드를 해방시키고 북부와 남부 지역에 지속적으로攻勢를 강화합니다. 히틀러에게 크림반도와 우크라이나에서 철수를 권유한 남부 집단군 사령관 폰 만슈타인과 클라이스트 원수는 경질됩니다. 독일군의 북부 집단군과 남부 집단군이 퇴역하고 난 후 남아있는 중부 집단군은 벨로루시에 큰 돌출부를 형성하고 버티고 있었습니다. 1944년 봄 해빙기로 인해 전선 일대가 라스푸티차 상태가 되어 전황은 잠시 소강 상태가 되었지만 소련군은 다음 하계 공세를 준비합니다. 소련군은 이 벨로루시 돌출부에서 버티고 있던 중부 집단군을 괴멸시키고 민스크는 물론 폴란드를 해방시킴으로써 베를린으로 향한 진격로를 마련해야 합니다. 하지만 독일군 중부 집단군은 아직 50여 개 사단에 80만 명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소련군은 230여만 명 이상의 병력을 동원하여 이 거대한 작전을 시작할 것입니다. (1943년 11월) 루즈벨트와 처칠, 스탈린이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서 회담을 갖습니다. 세 나라 중 유독 독일에게 데미지를 많이 받으면서 외로이 고군분투한 소련. 마침내 루즈벨트와 처칠은 프랑스의 연합군을 투입시키겠다는 작전을 하겠다며 스탈린을 달래줍니다. 물론 이 회담 문서는 스파이를 통해 히틀러에게 전달되지만 앞뒤 꽉 막힌 희선생, 이 정보를 안 믿습니다. 드네프르강 공방전과 키예프 전투에서 진두 지휘했던 우리의 바투틴 장군. 전설을 시찰하던 도중 우크라이나 반소련주의 게릴라의 총격을 받고 2차 대전 무대에서 사라집니다. 다시 모스크바. 스탈린과 각군 지휘관들이 다음 공세에 대해 회의합니다. 영장 추코프 장군은 예상치 못한 작전 아이디어를 내놓습니다. 늪지대라. 스탈린도 확신이 안 서는지 타당성 검증을 요구합니다. 그러는 사이 여기저기 소소한 전장에서 간헐적인 전투는 계속 일어나고 독일군의 강력한 방어로 소련군은 적지 않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만 스탈린에게 작전 아이디어를 냈던 추코프는 직접 늪지대를 시찰 나옵니다. 이 얘기 저 얘기 들어본 추코프, 무언가 확신이 서는 듯합니다. 또다시 모스크바. 하계 공세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는 회의 같습니다. 바실레프스키는 새 작전 계획에 대한 구상을 차근차근 설명합니다. 주 공격 진로는 늪지대로 우거진 벨로루시. 설마 이런 진흙탕 같은 길로 공격해 올 것이라고 독일군이 예상이나 할까 하는 생각? 스탈린은 자기가 구상한 작전인 양 이 작전명을 지어줍니다. 본인은 장명이나 하고 생고생은 부하들이 하고
혹시나 모르니 벨로루시 남쪽에 있는 우크라이나 지역에도 전차 부대를 적당히 투입해서 독일군이 이쪽 지역이 주 공격 방향인 양 헷갈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역시 주코프 장군. 저렇게 용이 주도한 사람이 회사에서 상사로 있으면 참 피곤할 것 같습니다. 스탈린의 결재 사인으로 작전 승인. 작전 개시일은 6월 22일. 1944년 6월 6일 연합군은 역사적인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성공합니다. 동부전선에서 소련군과 맞짱 뜨느라 진이 빠진 독일군. 서부전선도 생기니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소련군이 다시 공격한다는 정보를 입수했는데 어디로 공격할지 도저히 감이 잡히지 않나 보네요. 발터모델 장군은 얘네들 우크라이나로 올 것이 확실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클루게원스는 발트의 연안으로 올 거라고 소심하게 맞추긴 합니다만 다스결로 우크라이나로 결정된 듯합니다. 한편 벨로루시에 주둔한 독일 중부 집단군의 보급로를 끊기 위해 인근에 사는 파르티잔 아저씨들이 철도망을 폭파시키고 소련군 작전에 힘을 실어줍니다. 마침내 돌아온 6월 22일 화력 덕후의 원조 국가답게 포격부터 시작합니다. 자유 프랑스군 항공대와 협공작전도 있습니다. 그 와중에 예쁜 소련군 아가씨를 사이에 두고 프랑스군과 소련군과의 소소한 삼각관계도 일어나고, 두 남자와의 밀당 사이에서 마냥 행복한 이 아가씨. 하지만 전투에 나가 둘 다 전사합니다. 위대한 해방전쟁에서 저 따위 로맨스는 사치에 불과한 소비에트 영화. 포병이 화력지역을 받으면서 불쌍한 보병들이 무거운 통나무를 들고 늪지대에 임시교각을 만듭니다. 어느 세월에 저 짓을 다 하나 했지만 남는 건 사람뿐인 소련군입니다. 자, 다 설치했으니 돌격 앞으로. 하지만 보병들은 그냥 늪으로 가. 교각은 전차가 가야죠. 그래도 인간적으로 대전차 확인은 교각으로 가게 해주면 좋을 텐데, 길 잘못 들은 전차는 유유히 가라앉아 주기도 하고, 그래도 온갖 고생 끝에 늪지대를 지나 넓은 평원으로 나온 소련군은 신나게 진격합니다. 벨로루시 중앙을 가로지르는 베레지나 강에서도 소련군은 항공기와 함대를 통해 공격합니다. 하늘과 강에서 무지막지하게 공격을 받는 독일군. 유능한 지휘관은 죄다 자른 히틀러. 결국 발터 모델이 원수로 승진하고 동부전선의 총사령관이 됩니다. 하지만 전세는 이미 기울어질 대로 기울어지고 독일군은 주둔지의 모든 것을 소각하고 후퇴합니다. 그래도 독일군은 무언가 해보겠다고 19세기 전열 보병처럼 공격해보지만 소련군 포격에 막심한 피해만 입고 퇴학합니다. 민스크시를 우회 공격하기 위해 떠나는 1전차군. 가는 도중에 파르티잔들의 히치하이킹을 사이좋게 수락해줍니다. 민스크시가 전, 마리조아 시가 전이지 일방적인 공격입니다. 전차가 딱딱해 엉덩이가 베겨서 쿠션까지 갖고 온 여유를 부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민스크를 수복했습니다. 그리고 폴란드 국경에 있는 서브쿠강을 건너면서 소련군은 마침내 폴란드에 진입하게 됩니다. 소련군이 아직 해방시켜야 할 도시는 많이 남아있지만 가장 큰 목표는 히틀러가 있는 베를린입니다. 바그라티온 작전으로 인해 독일 중부 집단군은 30개 이상 사단이 사라집니다. 이 작전은 소련이 독일에게 내린 사형 선고라고도 표현합니다. 5주 만에 700km를 전진하면서 독일 군장성을 포함하여 5만여 명을 포로로 잡고 모스크바로 이송하여 모스크바 거리에서 치욕의 행진을 하도록 합니다. 소련군의 작전이라 우리나라에서는 노르망디 상륙작전보다 듣보잡으로 취급되었지만 그 규모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병력 투입과 희생자가 나왔던 작전으로 2차 대전의 전세가 완전히 연합군에게 넘어간 중요한 작전이었습니다. 이 작전은 독소전 최초로 소련군이 독일군보다 적은 사상자를 내었습니다. 그래도 18만 명이 희생되었지만
다음 시간 유럽의 해방 네 번째 이야기 베를린 공방전을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